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83세 강철민, 전직 재벌 회장이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고요. 효도를 받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제 경우는 달랐습니다. 세 자식이 저를 요양원에 버리다시피 했거든요. 아니, 버린 게 아니라 털어먹으려고 보낸 거였습니다. 요양원에는 매일 밤 비밀 화투판이 열렸습니다. 수억 원이 오가는 판이었어요. 저는 그 판에서 전 재산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50년 전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화투를 쳤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쳤어요.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자식들의 음모를 역이용해서 복수했는지 그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철민입니다. 올해 83세고요. 평생을 사업가로 살았습니다. 40년 전 작은 철강 회사로 시작했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강철산업이라는 회사였어요. 전국에 공장이 있었고 해외에도 지사가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수천억 원을 모았어요. 세 자식을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큰아들 강민수는 55세입니다. 서울대 나와서 회사 부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둘째 딸 강은주는 52세입니다.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갔습니다. 변호사 남편을 만났어요. 막내 아들 강민호는 48세입니다.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회사 전무로 있었습니다. 세 자식 모두 제대로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학교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결혼시킬 때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어요. 저는 그 후로 혼자 살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건강했고 회사도 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허리를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 달을 누워 있었어요. 그동안 자식들이 자주 왔습니다. 걱정하는 척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걱정하는 거라는 걸요.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 생활하기 힘들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세 자식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냐면서요.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적으로 케어받을 수 있다면서요. 막내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최고급 요양원을 알아봤다면서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집에서 살고 싶다고요. 하지만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와서 설득했습니다. 요양원이 좋다고 가셔야 한다고요. 한 달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졌어요. 세 자식이 한 목소리로 말하니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썰라이프 요양원이라는 곳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최고급 요양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드는 곳이었어요. 시설은 정말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제 방은 30평짜리 스위트룸이었어요. 거실도 있고 침실도 있었습니다. 욕실도 넓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졌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첫날 밤은 잠을 못 잤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공간이었어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웃는 소리였어요. 왁자지껄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소리일까 싶었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소리는 5층 끝방에서 나고 있었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놀라웠습니다. 노인 5명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탁자에 돈다발이 쌓여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수천만 원은 돼 보였습니다. 한 노인이 화투를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광팔이라고요? 다른 노인들이 신음했습니다. 돈을 밀어줬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한 판이 끝났습니다. 이긴 노인이 돈을 쓸어 담았어요. 1,000만 원은 넘어 보였습니다. 다시 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와서 생각했어요. 요양원에서 도박이라니. 그것도 수천만 원씩 걸고요. 다음날 아침 식당에 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어젯밤에 봤던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한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7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앉았습니다. 노인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대식이라고 했어요. 이 요양원에 온 지 2년 됐다면서요. 저도 소개했습니다. 강철민이라고요. 박대식 씨가 웃었습니다. 강철산업 회장님 아니시냐고 물었어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박대식 씨가 대답했습니다. 신문에서 봤다면서요. 유명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은퇴한 몸이라고요. 박대식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대단한 분들이라면서요. 전직 회사 사장님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노인들을 소개해 줬습니다. 김영수 씨는 건설회사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이정훈 씨는 무역회사를 했다면서요. 최민석 씨는 제약회사 대표였다고 했어요. 모두 성공한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박대식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식들이 보냈다면서요. 다들 비슷한 처지라고 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다고요.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양원 정원이 있었어요. 넓고 잘 가꿔져 있었습니다.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30대 남자였어요. 얼굴이 선했습니다.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간호사 김태수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조심하시라면서요. 무엇을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에 도박하는 거 아시죠? 조심하시라고요. 거기 끼면 안 된다면서요.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2년 일했다면서요. 다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말리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릴 수 없다면서요. 큰손들이라고 했습니다. 원장도 모른 척 한다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저기 도박하는 분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면서요. 2달 전부터 1명씩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3명이라면서요. 그 사람들이 끼면서부터 판돈이 커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들 많이 잃는다면서요. 누가 잃냐고 물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원래 계시던 분들이라면서요. 박대식 씨, 김영수 씨, 그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말했어요. 김태수 씨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절대 끼지 마시라고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새로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판돈이 커지고 다들 잃는다?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똑같은 시간 새벽 2시였어요. 역시 5층 끝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8명이었습니다. 박대식 씨와 김영수 씨, 이정훈 씨, 최민석 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 4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4명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다른 노인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너무 젊어 보였어요. 6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70대 후반이었는데요. 그리고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시계도 비싸 보였습니다. 화투를 치는 모습도 달랐습니다. 능숙했어요.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한 판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사람 중 한 명이 이겼어요. 엄청난 금액을 땄습니다. 박대식 씨가 돈을 내놨습니다. 5천만 원쯤 돼 보였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5천만 원을 한 판에 잃다니. 다음 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판돈이 더 컸어요. 억 단위였습니다. 박대식 씨가 또 걸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판이 끝났습니다. 또 졌습니다. 박대식 씨가 고개를 떨궜어요. 다른 노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4명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들은 일반 노인이 아니었어요. 타짜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타짜들이 요양원에 들어왔을까? 누가 보냈을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자식들이 보낸 거였습니다. 저한테도 비자금이 있었거든요. 자식들이 모르는 돈이었어요. 스위스 계좌에 1,000억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그걸 노리는 거였어요. 요양원에 보낸 것도, 타짜들을 들여보낸 것도 다 계획이었습니다. 화투판에 저를 끌어들여서 비자금을 털어내려는 거였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웃음이 나왔어요.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50년 전에 뭘 했는지를요. 저도 타짜였습니다. 그것도 전설적인요. 잠이 안 와서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50년 전, 제가 30대였을 때 이야기예요. 당시 저는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학도 못 나왔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요. 막노동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 인부들과 화투를 치게 됐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쳤습니다. 1,000원, 2,000원 거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겼습니다. 신기했어요. 화투가 제 손에 잘 들어왔습니다. 패를 보면 어떻게 나올지 알 것 같았어요. 상대방이 무엇을 가졌는지도 짐작이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화투를 쳤습니다.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30만 원을 땄습니다. 당시 제 월급이 5만 원이었는데요. 인부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치냐고 물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잘 됐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건설 현장에 화투 잘 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김 사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어요. 자기 밑에서 일하지 않겠냐고요. 화투를 쳐서 돈을 벌면 반반 나누자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도박은 안 한다고요. 하지만 김 사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찾아왔습니다. 결국 졌습니다. 돈이 필요했거든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셨어요.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김 사장을 따라갔습니다. 처음 간 곳은 청량리에 있는 여인숙이었어요. 2층 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금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화투가 시작됐습니다. 판돈이 컸습니다. 10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당시로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패가 잡히기 시작하자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집중했어요. 한 판, 두 판, 세 판. 계속 이겼습니다. 3시간 만에 500만 원을 땄습니다. 김 사장이 기뻐했습니다. 250만 원이 제 몫이었어요. 그 돈으로 어머니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철강 회사를 차렸어요. 그게 강철 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화투는 계속 쳤습니다. 3년 동안 쳤어요.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어디든 갔어요.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전설이 됐어요. 사람들이 저를 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3년 동안 30억을 벌었습니다. 당시로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회사를 키웠습니다. 공장을 세우고 직원을 뽑고 사업을 확장했어요. 30대 중반이 됐을 때 화투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거든요. 회사가 잘 됐으니까요.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행복했어요. 자식들도 낳고요. 하지만 화투 실력은 잊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가끔 혼자 연습했습니다. 손놀림을, 패 읽는 법을, 상대방 심리 파악하는 법을요.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타짜였다는 걸요. 제가 화투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부끄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이용하려 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박대식 씨를 찾아갔습니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갔습니다. 박대식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박대식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을 많이 잃었다면서요? 얼마나 잃었냐고 물었습니다. 20억이라고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20억이라니요? 박대식 씨가 말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잃었다면서요? 처음에는 이기기도 했지만 요즘은 계속 진다면서요? 특히 새로운 사람들한테 많이 잃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봤다고요? 박대식 씨가 놀랐습니다. 보셨냐면서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박대식 씨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른다면서요? 2달 전부터 한 명씩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름은 안다면서요? 이철수, 박명호, 김진우, 최상훈이라고 했어요. 다들 사업가라고 소개했다면서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잘 친다면서요? 그리고 저한테만 지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타짜인 것 같다고요? 박대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계속 치냐고 물었습니다. 박대식 씨가 대답했습니다. 끊을 수가 없다면서요? 한번 잃으면 따려고 하게 된다면서요? 그게 도박의 무서운 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박대식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다고요. 박대식 씨가 놀랐습니다. 어떻게요? 저도 끼겠다고 말했습니다. 화투판에요? 박대식 씨가 말렸습니다. 안 된다면서요? 회장님도 잃을 거라면서요? 웃었습니다. 걱정 마시라고요.
제가 누군지 아직 모르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화투판에 끼었습니다. 새벽 2시 5층 끝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대식 씨였어요.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박대식 씨가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대식 씨와 김영수 씨, 이정훈 씨, 최민석 씨, 그리고 새로운 4명이었어요. 이철수, 박명호, 김진우, 최상훈이었습니다. 4명이 저를 보더니 눈빛이 반짝였어요. 새로운 호구가 나타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시라고요. 같이 치시겠냐면서요.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척했어요. 긴장한 척했습니다. 이철수가 물었습니다. 화투 치실 줄 아시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에 조금 쳤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치매 노인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철수가 박명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둘이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일부러 서툴게 굴었습니다. 패를 잘못 잡기도 하고 헷갈리는 척도 했어요. 첫 판은 졌습니다. 500만 원을 잃었어요. 이철수가 위로하는 척 했습니다. 괜찮다면서요? 다음 판은 이길 거라면서요? 두 번째 판도 졌습니다. 이번엔 1000만 원이었어요. 박대식 씨가 걱정스럽게 저를 봤습니다. 그만두시는 게 좋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세 번째 판, 네 번째 판도 졌습니다. 총 3천만 원을 잃었어요. 내 타짜가 좋아했습니다. 얼굴에 드러나지 않게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다섯 번째 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판돈이 컸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패를 받았습니다. 좋은 패였어요. 광이 3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헷갈리는 척했어요. 이철수가 판돈을 더 올렸습니다. 1억으로요. 다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너무 크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받았습니다. 좋다고 했어요. 패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광팔이었습니다. 광 8장이었어요. 완벽한 패였습니다. 이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본인은 광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이겼습니다. 1억을 땄어요. 이철수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축하한다면서요? 저는 기뻐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냉정했어요. 5판 중 4판을 져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한 판을 이겨서 7천만 원을 만회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거기서 끝냈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하고 일어났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계속 질 겁니다. 큰 돈을 잃을 거예요. 타짜들이 방심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방에 다 따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냐고 물었어요.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어떠시냐고요? 좋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도 생기고 재미있다고요. 큰아들이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이라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물었습니다. 혹시 화투 같은 거 치시냐고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자식들이 계획한 거였어요. 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화투? 그게 뭐냐고요? 큰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카드 게임이라면서요? 아, 그거요? 한 적 있다고 말했어요. 재미있더라고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이기셨냐고요? 웃었습니다. 아니라고요?
계속 진다면서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안타까운 척 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하시는 게 좋겠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미있다면서요? 큰아들이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큰아들이 배우였어요. 저녁 때 둘째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화투 치시냐고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친다고 하지만 계속 진다고요. 둘째 딸도 형식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다음 날은 막내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역시 똑같았어요. 세 자식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계획한 거였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복수는 차갑게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화투를 쳤어요. 그리고 계속 쳤습니다. 하루에 5천만 원씩 잃었어요. 일주일에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주 동안 7억을 잃었습니다. 타짜들이 좋아했어요. 이제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저를 호구로 봤어요. 돈 많은 치매 노인으로요. 하지만 박대식 씨를 비롯한 다른 노인들은 걱정했습니다. 박대식 씨가 말했습니다. 그만두시라고요. 너무 많이 잃으신다면서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많다고요. 사실이었습니다. 스위스 계좌에 1,000억이 있었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판을 벌일 때였습니다. 그날 밤 화투판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어요. 서툴게 패를 잡고 헷갈리는 척 했습니다. 몇 판을 졌습니다. 역시나였어요. 그리고 자정쯤 됐을 때 제가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판을 크게 하자고요. 10억을 걸자고 했습니다. 타짜들이 놀랐습니다. 10억이라니요? 하지만 곧 웃었어요. 좋다고 했습니다. 박대식 씨가 말렸습니다. 너무 위험하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하고 싶다고요. 판이 시작됐습니다. 패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패를 보고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광이 4개였어요. 그리고 싹쓸이 할 수 있는 패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철수가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본인도 좋은 패를 받은 모양이었어요. 판돈이 커졌습니다. 10억에서 20억으로, 20억에서 30억으로요. 다른 노인들이 놀라서 지켜봤습니다. 최종 판돈은 50억이 됐습니다. 패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이철수가 광 7이었습니다. 광 7장이었어요. 대단한 패였습니다. 이철수가 웃었습니다. 이겼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차례가 왔습니다. 패를 천천히 까기 시작했습니다. 광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마지막으로 띠와 끝을 다 따내는 싹쓸이 패였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이긴 겁니다. 50억을요? 박대식 씨를 비롯한 노인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타짜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패를 만드셨냐고요? 웃었습니다. 운이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운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그날 밤 50억을 따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짜 4명이 사라졌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안 나타났습니다. 방에도 없었어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갔냐고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급하게 퇴소하셨다면서요? 새벽에 짐을 싸서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50억을 잃은 타짜들이 도망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놔두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김태수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제 방으로 오라고 했어요. 김태수 씨가 왔습니다. 부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 네 사람 신상을 알아봐 달라고요. 김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면서요? 다음 날 김태수 씨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4명의 신상 명세서였어요. 이철수는 전과 3범이었습니다. 도박 사기로 2번, 사기로 1번 감옥을 갔다 왔어요. 박명호도 전과 2범이었습니다. 도박과 관련된 범죄였어요. 김진우와 최상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전문 도박꾼들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4명 모두 2개월 전에 같은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5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확인하기 어렵다면서요. 하지만 추측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들릴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역시 그랬습니다. 세 자식이 각각 돈을 대서 타짜들을 고용한 거였어요. 저한테서 비자금을 털어내려고요. 증거를 모았습니다. 송금 기록, 통화 기록까지요. 확실했습니다. 큰아들 강민수가 주도했어요. 둘째 딸 강은주와 막내 아들 강민호가 가담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자식들을 응징할 방법이요. 며칠 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었어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낸다고요? 큰아들이 요즘 화투는 안 치시냐고 물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친다고 했고 재밌다고도 했습니다. 큰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기시냐고요? 그렇다고 대답했고 많이 땄다고도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따셨냐고 물었어요. 50억 정도라고 말해줬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0억이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했죠? 큰아들이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이상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무슨 일이냐고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같이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50억 잃고 나서요. 큰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보낸 사람들 아니었냐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면서요? 연기가 서툴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다 안다고요? 너희 셋이 타짜들을 고용해서 나한테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걸. 큰아들이 부인했습니다. 아니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금 기록, 통화 기록 다 확보했다고요. 큰아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실망했다고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냐고요? 큰아들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다면서요? 돈이 필요했다면서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3시 다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이요. 제 방으로 왔어요. 셋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잘못했다면서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비자금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우연히 서류를 봤다면서요? 스위스 계좌 서류를요? 그래서 그 돈을 노린 거냐고 물었습니다. 셋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둘째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실망했다고요. 앞으로 한 푼도 안 줄 거라고요. 셋이 놀랐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냐면서요? 웃었습니다. 내가 너무하냐고요? 너희가 한 짓은 뭐냐고요? 셋 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요? 셋이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슬펐습니다. 자식들이 이럴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제대로 된 복수를 하겠다고요. 돈으로 저를 이용하려 했으니까 돈으로 복수하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박대식 씨를 불렀어요. 부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화투판을 다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판으로요. 전국의 부자들을 불러 모으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들한테서 돈을 딸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대식 씨가 놀랐습니다. 회장님이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타짜였다고 밝혔어요. 박대식 씨가 믿지 못했습니다. 증명해 보였습니다. 화투를 가져와서 시범을 보여줬어요. 박대식 씨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다면서요? 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주 큰 판을 열 겁니다. 부자들을 초대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들한테서 수백억을 딸 겁니다. 그 돈으로 뭘 하실 거냐고 박대식 씨가 물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요. 전액 기부할 거라고요. 박대식 씨가 놀랐습니다. 전액이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라고요. 박대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면서요? 돕겠다고 했습니다.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판이 열렸습니다. 요양원 6층 특별실이었어요. 넓고 호화로운 방이었습니다. 10명의 부자들이 왔습니다. 재벌 회장, 건설업자, 부동산 재벌. 모두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개를 받았어요. 강철산업 전 회장 강철민이라고요. 부자들이 알아봤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판은 가볍게 시작했어요. 1억씩 걸었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쉽게요? 부자들이 놀랐습니다. 제 실력에요? 두 번째 판은 더 컸습니다. 5억씩 걸었어요. 역시 이겼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100억을 땄습니다. 부자들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다면서요?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소문이 났거든요. 요양원에 대단한 타짜가 있다고요. 그날 밤은 200억을 땄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300억을 땄어요. 네 번째 주에는 400억을 땄습니다. 한 달 동안 총 1000억을 땄습니다. 스위스 계좌에 1000억과 합치면 2000억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자식들을 부를 시간이었어요.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라고 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요. 다음 날 3시 다 왔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화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셋이 앉았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셋이 긴장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유산 문제에 대해서요. 셋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원래는 너희 셋한테 전부 주려고 했다고요.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왜냐고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날 이용하려 했으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셋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다고요. 한 푼도 안 준다고요. 셋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너무하다면서요. 너무하다고 웃었습니다. 너희가 한 짓이 하니? 둘째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냉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내가 번 돈 2천억을 전액 사회에 기부할 거라고요. 셋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2천억이요? 막내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스위스 계좌에 1,000억,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화투로 딴 1,000억 원.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화투로 1,000억을 땄다고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놀랍지? 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웃었습니다. 나도 타짜였다고 말했어요. 50년 전에요. 셋이 말을 잃었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타짜를 보내서 날 털어먹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내가 그들의 돈을 다 따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후 한 달 동안 전국의 부자들한테서 1,000억을 더 땄다고도요. 셋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돈은 전액 기부할 거라고요.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간다고요. 큰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라면서요. 둘째 딸과 막내 아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다고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판단한 거라고요. 큰아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요. 평생 효도하겠다고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효도는 필요할 때 하는 거지, 돈이 사라진 뒤에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구나. 나는 버튼을 하나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 김태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변호사 2명이 들어왔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3명의 면회는 제한하라고요. 그리고 법적인 모든 권한은 변호사들에게 넘겼다고도요. 자식들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였으니까요. 며칠 뒤 기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요양원 강당이었어요.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돈은 제 인생에서 가장 더러운 돈이었지만 가장 깨끗한 곳으로 보내려 합니다. 기부처는 노인 빈곤, 독거노인 의료 지원, 그리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방, 같은 침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것도 지킬 재산도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가끔 화투를 칩니다. 돈은 걸지 않습니다. 박대식 씨와 김영수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회장님, 아직도 손이 살아있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손이 아니라 인생이 살아있었다고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재벌도 피해자도 아닙니다. 그저 내 인생의 마지막 판을 스스로 끝낸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한마디만 남기고 싶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